말하자면 동시성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융의 설명에 따르면 네. 말하자면 우리가 우연히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도 네. 무의식적 차원에서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론이 관련 진리를 탐구하는 유일한 방법론인가에 네. 대한 반론을 가진 이제 철학자들, 과학 철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네. 한 과학적 방법론만이 유일한 방법론이라고 말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증시각도기의 특별한 코너죠. 한국 최고의 철학 유튜버 김필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철학 이야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투자만 하시던 분들이 네.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철학을 하다 보면 사고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는 이런 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상의 나래를 잘 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겠죠. 실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중간에는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가 여기인데, 네. 오늘도 우리 김필영 박사님과 함께 그런 저희 상상력을 한번 자극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예. 나오셨어요. 예. 오늘 뭐 동시성 현상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드렸습니다만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평이 있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네. 아버지는 굉장히 그 어떤 그 밀도가 높은 공간에 들어가면서 시간의 흐름이 늦게 흘러가고, 그리고 딸은 그냥 지구상에 있으면서 평소하고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그래서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나서 만나니까 아버지는 시간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딸만 시간이 흘렀잖아요. 뭐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예지몽 같은 걸 꾼다고 할까?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이거 나 본 사건인데. 있죠. 종종 있죠.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우리가 요즘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현실 세계가 너무 발달하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치명을 넘어가거든요. 뭐 우연이겠지. 뭐 이제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과학자들이라든가 철학자들은 이게 아닐 수 있다는. 네, 뭐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어디 뭐 이제 기시감이라 그러나요? 네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뭐 예전에 꼭 한번 있었던 일인 것 같다거나, 네. 그 다음에 뭐 어젯밤에 뭐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났는데 뭐 할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거나, 네. 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그런 꿈을 자주 꾸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거를 약간 좀 사이비 과학 내지는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주제에 유독 집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집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런 주제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유명하고 위대한 예, 심리학자죠.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프로이트 있죠? 프로이트, 그 정신분석학에 창시한 프로이트의 제자였죠. 네, 제자였습니까? 예, 융이 이런 어떤 동시성 현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예, 많이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계기가 된 게 있어요. 융이 왜 동시성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냐면, 어느 날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정신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환자가 자기가 꿈속에서 어젯밤 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황금색 풍뎅이 모양의 목걸이인지 뭔지 이제 그 장식품을 받는 꿈을 꿨다라고 이제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바로 황금색 풍뎅이가 그 사무실 그 병원이죠. 네. 그쪽으로 진료실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잡아가지고 네. 그 사람을 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환자와 그 다음에 의사 간의 그 신뢰관계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 당시 약간 좀 안 좋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사례는, 이거 유명한 사례예요. 그 스웨덴불이라고 스웨덴 사람이에요. 네. 17세기, 18세기인데
그 당시 18세기인가 그럴 거예요. 스톡홀름에서 아마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스웨덴부리가 스톡홀름에서 한 40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스톡홀름의 대화재를 본 거예요. 천리안으로.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화재 상황을 그 당시 뭐 통신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네. 네, 그 당시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지금 스톡홀름에서 큰 화재가 났어.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스웨덴부리가 그 묘사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사기스럽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융이 이제 동시성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예, 이게 과연 정말 우연일까? 사기일까? 이게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그 친근감이 가는 심리학자는 프로이트. 네, 프로이트 무의식을 탐구했던 프로이트보다는 꿈을 연구하는 꿈을 좀 다른 측면에서 융이 훨씬 더 친근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국도 무슨 꿈 얘기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했죠. 저는 사실 최근에 돼지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밝히는데 돼지 꿈을 꿨어요. 멧돼지 꿈이었어요. 와, 근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돼지 그 멧돼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돼지 꿈은 풍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야, 난 주식 잘 되는 모양이다. 근데 연초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연초 대비 와그장창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의 이 전통적인 꿈 얘기도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의식과 꿈 그리고 그 동안에 그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무의식의 세계와 칼 융이 얘기한 이 꿈의 얘기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무의식에 대한 이제 인간에게는 이제 의식 아래 무의식이 있다라고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고,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사실은 그 성적 욕망과 폭력적 충동만 있죠. 인간의 어두운 세계. 이제 프로이트가 바라보는 무의식인 그런 거고. 프로이트가 굉장히 음흉했었나 봐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음흉했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가족사를 보면 약간 좀 이상한 건 있어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는 한데, 프로이트의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여자가 프로이트 형제보다 2살인가 3살인가 많았어요. 거의 뭐 자식보.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 아버지가 프로이트와 프로이트 그 두 형제를 이민을 보냈던가 외국을 보냈어요. 뭔가 자식들 약간 경쟁 상대로 생각했는지 안 좋게 그런데 이제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추측의 영역인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역사를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있어요. 말씀하시는 듣고 보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차원이 확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거는 물론 비록 학자라고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이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융은 또 이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융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이제 약간 좀 질환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상당히 의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아이라면 아버지와 적대 관계를 갖게 된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야기한 프로이트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죠. 개인적인 차원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의 또 다른 제자였던 아들러는 이 양반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 구루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가 휘어서 이제 걷지를 못하는 병도 있었고, 또 공부도 엄청 못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열등감 덩어리였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이렇게 격려하고 해서 이제 나중에 큰 성공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론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프로이트나 융이나 아들러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이론에 나타난 배경에는 그 사람들이 성장한 배경과 환경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씨는 프로이트하고는 절대 친해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의 축구의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만들어줬다 이러는데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융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질성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예. 그래서 프로이트와 융의 차이는 뭐냐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본 거예요. 각자 개별적인 인간은 자신의 이제 무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융은 그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고 봤어요. 네. 예, 너와 나를 연결하는 공통의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이 진화론적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어떤 경험과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신화라든지 신화라는 거는 한국의 귀신이나 중국의 귀신이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신화의 세계도 비슷하고 네. 이게 다 무의식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동질성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융의 설명에 따르면 네. 말하자면 우리가 우연히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도 네. 무의식적 차원에서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껍데기로 이루어진 일반적 세상,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서로 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도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저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집단적 차원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예, 네.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양자역학의 EPR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하고 포돌스키하고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 사람이 이제 사고 실험을 한 건데 뭐냐면 양자역학은 좀 이상한 학문이죠. 사실은. 네, 이게 어렵죠. 예, 네. 어려운 게 아니라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해서 어려워 보이는 건데 말하자면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제 양자역학이 이상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박스 안에 이제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라고 네. 치면 내가 박스를 열면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예, 나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박스를 열지 않으면 우리는 박스를 열지 않아도 그 안에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양자역학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박스를 열지 않고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죽어있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중첩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하자면 그러한 중첩 상태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하면 이런 EPR 사고 실험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게 뭐냐면 하나의 입자가 붕괴가 돼서 이제 두 개 입자로 나눠졌다라고 쳐보죠. 그런데 이제 그 입자는 이제 하나는 업 스핀을 하고 하나는 다운 스핀을 해요. 네. 예, 그래서 하나가 이제 붕괴됐을 때 하나가 업 스핀이면 이게 다운 스핀이 되고 이게 다운 스핀이면 업 스핀이 돼요. 네. 그런데 양자역학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이게 붕괴가 되는데 이거를 관찰하지 않으면 업 스핀인지 다운 스핀인지 결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예. 고양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결정이 안 된 것처럼 네. 입자가 어떤 상태의 스핀이 있는지도 결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예를 들어서 100만 광년 떨어뜨려 놨다고 보죠. 예, 떨어뜨려 놓으면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확인하는 순간 이게 업스핀으로 확인이 되면 이거는 다운스핀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업스핀으로 결정된 정보가 이쪽으로 정보로 가서 얘가 다운스핀으로 결정되기까지는 1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100만 년 후에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동시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데이비드 보면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100만 년 떨어져 있지. 그런데 사실은 숨겨진 질서가 있어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예, 물리적으로 100만 년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예, 그래서
데이비드 봄이 이제 이런 동시성 현상에 대해서 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하나의 숨겨진 질서로 연결이 돼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데이비드 봄의 주장이죠. 그게 또 그 관찰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상황과 결과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관찰의 문제인데, 이제 고양이가 이제 내가 박스를 연다라는 건 이제 관찰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내 관찰 여부가 고양이의 상태를 결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관찰이 상태를 변경시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실험 얘기하기는 좀 복잡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관찰하겠다는 의도만으로 상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관찰을 하겠다는 의도만 가지고 사후 관찰을 해도 그것이 바뀌어 있다. 라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시점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후 관찰도 바뀐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모든 사건에 인과관계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네.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고 관찰하는 원인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상태 변화가 나중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건가? 네. 시간이 안 흐르는 건가? 이런 논의로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논의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관찰하는 의도를 가진다는 건 도대체 뭔가? 예. 라는 거. 관찰은 도대체 뭔데? 네네. 이제 라는 논의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도 이런 배경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죠.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양자역학에 대한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이제 코펜하겐 해석. 네. 예, 지금 코펜하겐 해석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네. 그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나온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 사실은 어떻게 규정되어서 딱 원래 1이 아니라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관찰자 개입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그렇죠. 거죠. 결정되지 예. 않은 상황. 결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관찰하면 결정조차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예. 네네. 이게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 바뀌는 사건이죠. 예, 사실. 예. 근데 사실은 내가 그걸 마치 김춘수의 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를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뭐 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를 불러주고 나서 그가 나에게 꽃이 되었다.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예. 관찰자가 개입을 하면서 그게 존재감을 얻게 되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냥 대상 중에 하나이지만 어떤 말걸음 그리고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 또 이제 불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제 윤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서로 원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잖아요. 네. 우리 어떤 선상 가운데, 내 인생 자체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제 불교적 세계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양자역학과 불교에 대한 사상을 연결해서 이야기한 그런 어떤 사상적 조류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중반. 그때 한국. 예, 그때 1980년대. 예,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양자역학과 불교, 데이비드 봄이라든지 뭐 프리초프 카프라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활동한 80년대 후반, 90년대인가 군대 갔다 와서 지켜서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90년대 초반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런 양자역학적 세계관과 불교의 공통점을 논의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죠. 네,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쭉 한 20, 30년 논의가 안 되다가 이제 요즘 들어와서 요즘은 이제 양자역학이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 예,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유튜브 하기 좋거든요. 그런 얘기가 유튜브 하기 아주 좋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읽은 게 뭐냐면,
이제 불교에서 그 제석천이라는 인드라라는 신이 있어요. 네. 야, 인도 불교, 인도의 그 힌두교에 인드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인드라가 이제 전쟁과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네. 전쟁과 날씨가 밀접한 관계였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당시에는 특히나. 예. 이제 하얀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 인드라 신이 살고 있는 그 궁이 있는데 그 궁에는 이제 큰 그물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 그물이 그 인드라망이라 그래요. 인드라망인데 인드라망을 보면 그 망에 이제 그물코라 그러네, 그물눈이라 그러네. 그 중간에 이제 크로스되는 부분마다 네. 이제 구슬이 이렇게 쫙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구슬은 다른 구슬에 반영이 돼요. 네. 예, 각자 계속 그러니까 무한히 반영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1번 구슬이 2번 구슬에 반영되고 2번 구슬이 3번 구슬에 반영되고 다시 3번 구슬이 1번 구슬에 반영되고 네. 하다 보면 구슬 하나에 우주 전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슬 하나에 네. 그 모든 구슬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인드라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중중무진 사상이라 그래요. 네. 예, 중중무진 사상이라는 화엄 사상에 나오는 건데 하나가 곧 전체이고 네. 전체가 곧 하나이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우주 만물이 아까 입자 얘기했듯이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구슬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중중무진 사상을 받아들이면 이게 인드라망처럼 전부 하나의 구슬 속에 전부 다 들어가 네.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익숙한 생각이죠. 네, 익숙합니다. 네, 뭐 익숙한 인내천사당도 있지만 뭐 인간은 소우주고 또 대우주하고 다 만나고 서로 간에 서로 연결됐다. 그리고 옛날 구글 요즘 트렌드 보면 세포에서부터 막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점점 커가지고 우주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도 보여줘. 네. 이게 보면 정말 우리가 그냥 홀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예. 그 말하자면 프랙탈 구조의 그 대목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대목이라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전체의 부분으로 들어가면 네. 그 부분이 또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전체 속에 부분이 들어가고 또다시 그 부분을 또 확대해서 보면 또다시 전체가 나오고 네. 또 부분을 들어가면 이제 계속 차원이 바뀌면서도 똑같은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네. 예, 이것을 이제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자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네. 아까 이야기한 어떤 중중무진 사상에 대한 비유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나 물리 세계에만 와 있어서 참 뭐 먼 얘기 같고 헛소리 같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한 20-30년만 회귀해서 넘어가면 심지어 그 어머님들 중에서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 30년 이전에만 해도 새벽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정성을 다하는. 근데 그 어떤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 없는 행동인가? 그리고 이제 종교에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 없는 행동인가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을 것도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이 관련 진리를 탐구하는 유일한 방법론인가에 네. 대한 반론을 가진 이제 철학자들, 과학 철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예. 예,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파이어벤트라는 사람인데, 네. 예, 이 양반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모든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겪은 것으로부터 자신의 사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양반이 2차 세계대전인가 이제 전쟁에 참가했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거의 반신물수해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제 침술도 받고 뭐 인디안 약초도 받고 뭐 해가지고 침술에 상당히 효과를 받나 봐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팡이를 걷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됐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그거예요. 과학이 이제 세계를 탐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신화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점성술로서 볼 수 있고, 약초학으로 볼 수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 방법론만이 유일한 방법론이라고 말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이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란 이유로 배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어떤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양반이 아마 동양의 침술이나
이런 거에 이제 많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음.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양반의 결론은 그거예요. 과학을 합리성의 기준에 가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이성이와 안녕이에요. Fair to Reason인가를 기억하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모든 것에 이제 기회를 주란 얘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어떤 이제 동치성 현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불교적 해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양자역학적 해석이 네.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약간 비합리적인 것 같고 비과학적인 것 같다는 이유로 네. 배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 현실 세계와 과학적인 것들이 다 모든 것이라면 인간 삶이 얼마나 퍽퍽할까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 예술, 뭐 종교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과학이란 틀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무의식의 영역이 인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고 보다 가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금 그리고 철학이 지금까지 있는 것도 결국 과학이 성성하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동시성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여지는 과학적인 영역과 광학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세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될까요? 네,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사건들 사이에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 인간 세상으로 끌고 와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뭐 그런 거를 별로 믿지는 않았는데 인간응보라든지 역시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나이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이렇게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살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되게 현실이고 돈은 과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데 다른 거 없이 돈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돈을 벌더라고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분명히 그건 있어요. 돈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예 돈이 안 생겨. 근데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고 뭐 그 이상의 썸띵이라든가 더 어떤 엄청난 그들이 원할 수도 있었던 엄청난 분야 이런 것들은 돈 갖고는 안 돼요. 돈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돈 갖고는 안 되고 뭐 일종의 뭐랄까 신의, 그다음에 열정, 그다음에 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그 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힘, 그다음 헌신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로 큰 뭐 자산을 만들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랄까 큰 덕이 쌓이거나 우리 그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덕을 쌓아서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것도 일종의 우리 안에 있는 동시성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고 패턴이 아닌가. 저도 뭐 어렸을 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뭐 지금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김비령 박사님은 과학 철학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쪽으로 과학 철학하신 분인데 과학 철학하신 분. 근데 이제 확실히 근데 우리 젊은 분들한테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선배로서 그리고 또 그 공사에서 한 30년간 또 일해보신 직장인으로서 또 일해보셨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지금도 있고 해보니까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 바빠요. 이 세상은 이제 끝났다. 이 세상에서 내 몫은 하나도 없다.
네. 한번 이렇게 팔자 뭐 비트코인이나 무슨 코인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팔자를 고쳐서 네. 잊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 세상은 이제 나는 이미 폭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세 끝이요. 이세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저희 투자 세계에 있어 보니까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뭐 해주시고 싶은 말이나 이런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마음이 급하죠. 네. 젊었을 때는 네. 뭐 저도 그랬고 돈도 벌어야 되고 네. 네, 일도 해야 되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바쁘고 한데 사실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이제 30년 이상 했지만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철학 공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 공부가 이제 일종의 숨구멍이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내가 회사 때려치고 공부를 할 것만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와서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인생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젊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인생 길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 깁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뭐 내가 이걸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하시고 네. 뭐 돈 벌거나 뭐 인생을 즐기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제가 네. 보기에는 30년 이상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네. 잠깐 뭐 실패했다고 해도 워낙 인생이 길어서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네. 한두 번 뭐 이렇게 실패하거나 잘못되면은 뭐 그랬지만 요즘 얼마나 기회가 또 많아요. 네. 사소하게 주어지는 기회도 많고, 시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뭐 낙담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럴 필요는 없겠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젊은 날에 성공했던 몇몇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크게 성공해서 처음엔 정말 실컷 논답니다. 예, 2년 정도 놀면은 못 놀죠? 못 논답니다. 지겨워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업을 찾아서 네. 복귀를 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영상 뽑아준 것들은 행복의 어떤 3가지 요소 옛날에 뽑아주셨는데 하나는 즐거워야 되고 즐거워야죠. 하나는 기본이죠. 몰입할 수 있어야 네, 되고 몰입해야죠. 하나가 뭐였더라?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 이거 지겨워 죽겠어. 이건 내 인생에 하나 도움이 안 돼. 빨리 돈 벌어가지고 신나게 살고 싶어 하는 건 사실 즐거움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뭔가 스포츠 같은 거 몰입해가지고 즐거움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까지 안 가면 정말 행복하기 참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뭐 요즘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3가지를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네. 예. 청년 성공. 청년에 성공하는 거는 말년에 괴로워요. 네. 중년 상처. 중년에 배우자 잃는 거. 예. 말년 무전. 뭐죠? 말년에 돈 없는 거. 그 3가지가 가장 큰 불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성공이 사실은 네. 물론 성공하면 좋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삶의 값어치 계속 정말 값어치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그냥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마치 복권 긁으면 딱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게 복권 당첨돼서 처음엔 즐겁겠지만 과연 행복할까?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뤘어. 예를 들어 오타니 쇼헤이도 만다트라 정어로는 좀 기가 차거든요. 좀 훌륭한 사람이죠. 예, 정말 와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결국 지금 그래서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으니 운동장에 있을 때마다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재밌을 것 같고. 근데 그 어떤 고생을 많이 해서 이룬 어떤 결실들이 오히려 행복감으로 다가오는 리턴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김필현 박사님과 함께 인간의 현실 사회에서 있는 그런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 그리고 또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간이 연결된 정신의 세계,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우리의 앞선 선배들은 이것을 어떻게 탐구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필영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었고 또 음향 상태도 조금 안 좋았을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